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읽을 작가들의 성적 지향에 대한 불확실한 정보를 갖고 있다는 것은 그 과목을 가르치는 교수가 그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레즈비언과 게이 남성의 주변화, 헨리 제임스의 보스턴 사람들에 대한 비평가들의 반응을 두고 릴리엄 페이더만이 분석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 페이더만은 제임스의 증언은 근거로 보스턴 사람들이 이른바 보스턴 결혼에 대한 묘사했다고 설명한다. 보스턴 결혼이란 19세기 말 미국의 뉴 잉글랜드 지역에서 생겨난 표현으로서 보통 재정적으로 독립했고 결혼 상대에 있지 않은 두 명의 여성이 실제 결혼한 것처럼 장기간 함께 생활하는 관계를 가리킨다. 이 여성들은 대개 문화 여성주의 관련 쟁점에 사회 개선, 직업, 경력 등에 관한 관심사를 공유했다고 한다. 실제로 보스턴 결혼은 결코 드문 일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섹스를 동반한 관계가 수적으로 얼마나 됐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다 하더라도 관계를 꾸려가던 여성들이 강한 정서적 유대감을 공유하며 서로에게 그리고 동료 여성들에게 시간과 관심, 에너지를 집중했다는 사실만은 분명하다. 제임스의 보스턴 사람들에서는 여성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유대를 이끌어 나가는 올리브와 베리나의 관계에서 그러한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그 관계를 깨뜨리는 인물은 베이질이라는 남성이다. 맹렬한 기세로 베레나에게 구애하던 베이지는 그의 거의 순전히 의지의 힘으로 결국 베레나가 올리브를 버리고 자신과 결혼하도록 만든 데 성공한다. 페이더만이 지적처럼 저자인 제임스는 올리브를 씩씩한 모습으로 묘사하지 않고 오히려 올리브나 그녀의 동료를 풍자하고 있다. 그렇다고 베이질에게 공감을 보내지도 않는다. 작품 속에서 베이질은 여성운동에 격분하는 이기적이고 몹시 거친 데다 이를 꾸미는 데도 능숙하며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베레나의 삶을 불행하게 할 인물로 그려진다. 이와 반대로 올리브와 함께하는 베레나의 삶은 행복하고 생산적이다. 그런데 페이더만이 관찰한 바에 따르면 비평가들은 자기들이 보기에 부담스럽기만 한 베레나와 올리브의 관계에 베이질이 베레나를 구해낸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여성의 참된 사랑은 진짜 남성의 품에서만 찾을 수 있으며 베이질은 바로 그것을 베레나에게 되찾아 주었다는 식으로 말이다. 비평가들은 어째서 베레나와 올리브의 관계가 갖는 긍정적인 측면을 무시하고 제임스가 묘사한 베이질의 모습을 완벽히 왜곡했을까? 그러한 해석은 비평가들이 이성애만을 정상적이고 건강한 사랑으로 간주하고 이를 소설에 투사시킨 데서 비롯된 것이 분명하다. 이성애를 제외한 다른 종류의 사랑은 비정상적이고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비평가들은 베이질이 지닌 심각하고 명백한 약점들을 알아볼 수가 없다. 올리브에게 가 있던 베레나의 마음은 자기 쪽으로 돌리는 남성 이성애자라는 점에서 베이질은 긍정적인 인물로만 평가되었다. 심지어는 영웅적이면서 경쾌한 인물로 인식되기도 한다. 이런 식의 해석은 동성애 혐오를 담은 독법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동성애에 대한 두려움과 증오가 낳은 독법인 것이다. 이는 동성애 혐오가 오래도록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온 더욱 커다란 문화적 맥락에서 보아야 할 사안이다. 이제는 더 이상 동성애자들은 치료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일이 없지만 미국 정신의학회가 정한 정신장애의 목록에서 동성애 한 명이 삭제되고 관련 치료요법들이 공식적으로 사라진 것은 그리 오래전이 아닌 1974년이다. 1952년에 제정되어 동성애자들의 미국 이민을 금지해온 이민법은 1990년이 되어서야 폐지되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게이 남성과 레즈비언에 대한 온갖 종류의 차별 행위가 존재한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동성애 혐오가 여전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969년에 게이 해방운동 이후 계속된 게이 레즈비언 활동가들의 노력 덕분에 사회적 정치적 측면에서 많은 부분들이 개선된 상황에서도 그렇다. 하지만 스톤힐이라는 기념비적 사건이 커다란 상징적 의미를 갖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 사건은 동성애 남성 및 여성이 더 이상 피해자의 위치에 머물 수 없음을 공언하고 미국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잡고자 집단적 차원에서 행동하기 시작한 전환점이 되었기 때문이다. 오늘날 미국의 게이 남성 레즈비언들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각종 차별과 직면해야 한다. 이들은 군대에서 직과 직장을 구하는 것에서, 호텔이나 술집 같은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것에서, 그리고 결혼하고 자녀들의 양육권을 유지하며 아이들을 입양하고 보살피는 것 등의 가족법과 관련된 영역들에서 차별을 당한다. 그뿐 아니라 경찰들의 희롱 및 폭력 증오 범죄의 피해자가 되며 에이즈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차별을 당한다. 특히 소수 인종에 속한 게이 남성들과 레즈비언들은 더욱 복잡한 차별 체계와 맞서야 한다. 이성애자가 아닌 아프리카계 미국인, 아시아계 미국인, 멕시코계 미국인, 라틴계 미국인은 이성애자 중심의 백인 사회의 억압을 견디는 것도 모자라 그들의 공동체 안에서조차 종종 불명예스러운 존재로 낙인 찍히기 때문이다. 레즈비언 및 게이 남성들에게 가해지는 차별의 핵심이 되는 것은 거의 진실처럼 받아들여져서 오늘날까지도 일정 부분 영향을 끼치고 있는 부정적이고 근거 없는 믿음들이다. 동성애자들은 역겹거나 사악하며 또는 둘 다 만족할 줄 모르는 성범죄자로서의 성격을 본래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젊은이들을 모집한 뒤 동성애자로 만들어 타락시키고 어린아이들까지 추행한다는 것이다. 다른 예를 들자면 게이 남성과 레즈비언은 비정상적이라고 간주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 비율적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믿는 이들이 많다. 그러나 사실은 미국 인구 중 최소한 10% 이상이 동성애자일 것으로 추정한다. 이 밖에도 게이 남성이나 레즈비언이 양육한 아이들은 나중에 동성애자로 성장할 것이라나 동성애를 미리 억제하지 않으면 인류의 멸종을 가져오게 된다거나 동성애자들은 미국의 대외 영향력 축소에 책임이 있다거나 하는 식의 오해나 그릇된 믿음들이 널리 퍼져 있다. 이쯤에서 레즈비언 및 게이 남성에 대한 차별과 관련된 몇 가지 용어들을 정의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 레즈비언, 게이, 비평들을 직접 읽다 보면 접할 수 있는 용어들이 동성애 혐오는 일반적으로 같은 성별을 지닌 사람들 사이의 사랑에 대한 한 개인이 갖는 병적인 두려움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인데 앞에서 동성애자들에 대한 제도화된 차별을 논의할 때 이 용어가 쓰였다. 내 생각에 제도화된 차별은 전통적인 미국 문화 여성주의의 표현을 빌리며 가부장제가 조장해온 집단적인 동성애 혐오와 다를 바 없다. 한편 내면화된 동성애 혐오란 일부 동성애자들이 경험하는 자기 혐오를 가리킨 용어이다. 내면화된 동성애 혐오는 동성애자들이 사춘기에서 성인기로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이성애자 중심의 미국 사회가 가해오는 동성애에 대한 내면화된 차별과 이를 동반하는 이성애에 부여된 특권을 가리키는 말로서 더욱 널리 사용되는 것이 이성주의라는 용어다. 이성애 문화는 강제적 이성애를 보편화한다. 강제적 이성애는 에이드리언 리치가 사용한 용어로서 가족과 학교, 교회, 의학계 그리고 온갖 매체들이 젊은이들에게 이성애자가 되도록 강요하는 무수한 압박들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다. 이성애 중심주의는 게이, 남성과 레즈비언을 향한 더욱 교묘한 편견을 담은 용어로서 이성애는 보편적인 규범이며 이 감정으로 모든 사람의 경험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상정한다. 이성애 중심주의는 레즈비언과 게이의 경험을 보이지 않게 만들어버리며 실제로 지닌 수십 년간 그래왔다. 이를테면 윌트 휘트먼을 좋아하는 사람들조차 그의 시가 지닌 동성애적 차원을 알아보는 것이 불가능했으니 말이다. 흥미로운 점은 동성애 혐오, 이성주의, 이성애 중심주의 등의 용어가 따르는 자리를 바꿔 쓰이기도 한다는 사실이다. 언뜻 보기에 동성애 혐오가 가장 악랄한 동성애 반대의 정서를 담은 표현이고 이성애주의가 가장 완곡한 표현이라는 정도의 차이가 있는 듯하다. 억압받는 집단이란 측면에서 게이 남성과 레즈비언에 초점을 맞춰보면 동성애 혐오, 이성주의, 이성애 중심주의 등의 용어에는 동성애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정치적 소수자가 되는지에 대한 관심이 자리 잡고 있음을 말 수 있다. 물론 이들도 소수자로서 미국 내 인종적, 민족적, 종교적 소수자들과 마찬가지로 법의 보호를 받아야 마땅한데 이와 관련하여 레즈비언과 게이 남성이 갖는 소수자로서의 지위를 강조하는 두 가지 개념을 소개하고자 한다. 하나는 생물학적 본질주의로서 전체 인구 가운데 처음부터 동성애자로 태어나는 사람들이 일정 비율로 존재하기 마련이며
그 외에 나머지는 선천적 이성애자라고 주장하는 개념이다. 다른 하나는 몇몇 레즈비언 및 게이 이론가들이 주장하는 사회구성주의로서 생물학적 본질주의와는 상반되는 개념이다. 미국에서 동성애자들은 억압받는 정치적 소수자의 위치에 놓이긴 하지만 사실 모든 인간 존재는 잠재적으로 동성애에 대한 욕망이 있거나 또는 동성과의 성적인 행위를 바란다는 것이다. 이것이 사회구성주의의 관점이다. 즉 사회구성주의에 따르면 동성애와 이성애는 생물학적으로 처음부터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영향에 따른 결과물인 것이다. 그러면 두 가지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보자. 게이와 레즈비언의 소수자적 지위에 주목하여 그들의 경험을 이해하는 방식을 소수학이라고 한다. 반대로 모든 사람이 지니고 있는 잠재적인 동성애 영향에 주목하여 게이와 레즈비언의 경험을 이해하는 방식은 보편학이라고 한다. 흥미로운 점은 본질주의적 견해와 구성주의적 견해 모두 동성애를 공격하는 데 사용되어 왔다는 사실이다. 전자에 따르면 동성애자는 태어날 때부터 역겨우며 후자에 따르면 동성애자는 역겨운 환경이 낳은 역겨운 결과물이다.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이와 반대로 동성애를 옹호하거나 찬양하는 데도 본질주의적 견해와 구성주의적 견해가 함께 사용되어 왔다는 사실이다. 전자에 따르면 어떤 사회들은 환경과 무관하게 동성애자로 태어나는 것이 생물학적으로 당연하기 때문에 동성애자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한다. 한편 후자에 따르면 동성애는 특정한 환경적 요인들에 대한 정상적인 반응이므로 동성애자들 정상적 존재를 받아들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동성 관계를 말할 때 자주 쓰이는 용어 두 가지만 더 소개하겠다. 앞서 휘트맨의 시를 언급하면서 사용했던 동성성애적이라는 용어와 동성사회적이라는 용어가 그것이다. 동성성애적이라는 말과 동성애에 대한 매력을 함축하거나 성적인 부분으로 동성 독자의 관심을 끌려는 성애적 묘사를 가리키는 용어다. 예컨대 서로의 옷을 벗겨주는 여성들이나 연못에서 함께 목욕하는 알몸의 남성들을 묘사할 때 환기되는 관능적인 분위기를 동성성애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한 묘사는 문학은 물론이고 영화, 회화, 조각, 사진 할 것 없이 어떤 매체에서나 찾아볼 수 있다. 한편 동성사회적이라는 말은 여성들 또는 남성들의 유대감을 형성시키는 활동들에서 드러나는 동성 간의 우정을 가리켜 쓰는 용어다. 토리 모리슨의 가장 푸른 눈에 등장하는 세 명의 창녀 사이의 관계나 마크 트웨인 허클베리 핀에서의 허클의 짐의 관계는 동성사회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케이트 쇼펜의 이브가 깨어날 때에 등장하는 에드나 폰텔리에나 아델 레티노의 관계 역시 동성사회적 성격을 갖는데 특히 아델의 육감적인 아름다움과 이에 대한 에드나의 관능적 반응을 묘사한 장면에서 드러나는 두 사람의 우정은 동성성애적이기도 하다. 이 장에서 나는 지금까지 게이 남성과 레즈비언을 하나의 집단으로 상정하고 논의했다. 실제로 게이 비평과 레즈비언 비평을 하나의 장으로 묶은 것 자체가 이 둘 사이에서 일정 부분 교집합이 형성된다는 것이 암시한다. 확실히 게이 남성과 레즈비언은 성적 소수자 집단으로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억압을 당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리고 많은 이론가들은 게이 남성과 레즈비언이 하나의 집단으로서 행동할 때 그들이 공유하는 막대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그들의 요구가 뒷받침할 만한 잠재적인 정치적 동력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레즈비언과 게이 남성의 상당수는 대부분의 상황에서 양쪽이 전혀 상반되는 위치에 놓인다고 주장한다. 억압은 그들이 공유하는 몇 안 되는 경험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는 것이다. 물론 억압이라는 문제는 그저 하나일 뿐이라고만 치부해 버릴 것이 아니라고 해도 말이다. 많은 게이 남성과 레즈비언은 자신의 모든 사회적, 정치적, 개인적 경험을 각자의 동성 집단과 함께하진 않을지언정 적어도 가장 뜻깊은 경험만큼은 동성 집단에서 얻는다. 여기에 덧붙이자면 다수의 레즈비언은 스스로를 여성하고만 동일시하고 마찬가지로 다수의 게이 남성은 스스로를 남성하고만 동일시한다. 더군다나 레즈비언은 성적 지향과 상관없이 모든 여성에게 가해져 온 젠더 억압들을 고스란히 겪어야 했고
이는 동성애자임을 숨기고 사는 레즈비언도 예외가 아니었던 데 반해 동성애자임을 숨기고 사는 게이 남성은 이성애자 남성에게 주어지는 가부장제의 특권을 누릴 수 있었다. 문학과 관련하여 이야기하자면 게이 남성 작가는 동성애자임을 밝혔는지의 여부와 무관하게 문학사에서 레즈비언 작가들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크게 다루어 온 것이 사실이다. 남성 작가의 작품은 최근까지도 여성 작가의 작품보다 훨씬 쉽게 정전의 목록에서 오를 수 있었기 때문이다. 레즈비언 비평과 게이 비평이 어떻게 변별되는지 제대로 인식하려면 아무래도 이 둘을 별개로 나누어 논의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는 레즈비언 비평과 게이 비평의 최근 동향을 짚어보는 뜻에서 사회적으로 새로운 연구 분야인 퀴어 이론을 살펴보려고 한다. 해체론의 통찰력에 바탕을 둔 퀴어 이론은 게이와 레즈비언의 성 정체성에 관한 쟁점들뿐 아니라 이성애적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들에도 유의미한 시사점을 준다. 레즈비언 비평 레즈비언 비평과 여성주의 비평은 가부장제의 억압에 대한 대응으로서 나왔다는 공통점이 있고 레즈비언 비평가들이 대체로 여성주의자이기 하다는 점 때문인지 레즈비언 비평은 여성주의 비평과 비슷하게 개인의 정체성 및 정치에 관한 쟁점들을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그러나 여성주의 비평가들이 성차별주의와 관련된 쟁점들과 더불어 성차별적 이데올로기들의 영향에서 벗어나 개인의 정체성을 획득하고 정치적 행동을 가능케 할 공간을 확보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것과 달리 레즈비언 비평가들은 성차별주의와 이성주의 모두가 결부된 쟁점들을 말한다. 바꾸어 말하면 레즈비언 비평가들은 여성주의 비평과 마찬가지로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억압들을 다루되 가부장적 남성의 특정 특권이 조장한 억압뿐 아니라 이성애자의 특권이 조장한 억압까지 다루어야 한다. 특히 이성애자의 특권이 조장한 억압이라는 문제 앞에서는 이성애자 여성주의자와 레즈비언 여성주의자가 종종 대립하기도 한다. 실제로 여성주의는 레즈비언을 비롯한 여성 전체에 대한 억압보다는 이성애자 여성에 대한 억압에 대한 더욱 초점을 맞추려는 경향을 여러 차례 보인 탓에 이성의 중심주의라는 비판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가장 주목받기 마련인 운동 지도층에서 자주 이성애적 성적 지향이 나타났고 동성애를 혐오하는 미국의 가부장제 권력 구조 속에서 레즈비언 운동이라고 낙인 찍히는 상황이 들어올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여성주의는 이성주의를 대변하는 비판도 감수해야 했다. 비슷한 맥락에서 유색인종이거나 노동계급에 속한 레즈비언의 존재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들은 역사적으로 볼 때 레즈비언이 여성주의 운동에서 아예 배치되었던 것은 아니지만 주변적 존재를 밀려나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기존의 여성주의 운동과 마찬가지로 레즈비언 여성주의 운동 역시 상당 부분 백인 중산층의 주도로 전개되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백인 중산층의 전망과 목표를 넘어설 수 없었던 것이다. 비교적 최근까지도 그래왔다. 이 같은 문제들을 일찌감치 언급해두는 이유는 더 이상 특히 1980년대 중반 이후로 레즈비언들은 이성애자, 여성주의자들이 자신들을 옆으로 제쳐놓도록 내버려두지 않으며 유색인종이거나 노동계급에 속한 레즈비언들 역시 백인 중산층 레즈비언들이 자신들을 외면하도록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다. 그 결과 레즈비언은 비평은 가장 풍요롭고 흥미진진한 이론 탐구 및 정치 활동의 장이 되었다. 다음과 같은 물음들은 레즈비언 비평을 탐구하려는 이들이 오랫동안 고민해온 핵심 화두였다. 레즈비언이란 무엇인가? 어떤 텍스트가 레즈비언 문학 텍스트인가? 레즈비언 비평가들이 이 물음들을 정말 생산적인 방식들로 문제하려면 그들 자신의 계급과 인종에서 비롯되는 관점의 한계를 고려해야 할 뿐 아니라 동시에 우리는 일상에서의 인종, 계급, 젠더, 성적 지향의 근본적인 분리 불가능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복합적인 유산의 아름다움과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레즈비언이란 무엇인가? 어떤 텍스트가 레즈비언인 문학 텍스트인가? 등과 같은 문제 제기는 레즈비언 비평에 관한 핵심 쟁점들을 생산하는 직업자, 이론적 활동으로서 수행하는 일종의 자기 성찰이다. 게이 비평에서는 이러한 작업이 흔치 않다는 점도 말해두어야겠다. 다음 두 가지 물음을 자세히 살펴보자. 레즈비언은 다른 여성과 성관계를 맺은 여성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어떤 행위를 성관계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정의를 이성애에 적용시켜 보면 어떻게 될까?
짐작컨대 이런 식일 것이다. 예를 들어 자신을 이성애자라고 생각하는 처녀가 생식기를 통해 남성과의 성관계를 경험하지 않았다며 그런 성관계를 경험하기 전까지는 자신을 이성애자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식으로 말이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개인의 섹슈얼리스트는 개인의 성적 욕망이라는 측면에서 정의되어야 할 듯하다. 이렇게 보면 레즈비언을 다른 여성에게 성적 욕망을 느끼는 여성으로 정의하는 편이 더 나을 수도 있다. 이렇게 레즈비언을 정의하면 이성애적 결혼에 갇힌 레즈비언의 존재까지도 인지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의 역사를 돌이켜 볼 때 여성은 경제적 생존 문제 때문에 또는 결혼 외에 사회적, 심리적 선택지를 제공하지 않는 완고한 사회 체제 때문에 자신의 뜻과는 상관없이 결혼한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이런 여성들 가운데 일부는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했을지 모르지만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더 매력을 느꼈을지도 모른다. 남성과 결혼했으나 비타 세크빌 메스트라는 여성과 오래도록 열렬히 사랑을 나누었던 버지니아 울프가 좋은 예이다. 하지만 두 여성 사이의 열애를 확인시켜 줄 만한 증거, 이를테면 열렬한 사랑을 담아 오랫동안 주고받은 편지 같은 것이 남아있다 해도 그 시기가 역사적으로 지금과 다른 시대일 경우 두 여성이 편지로 그런 감정을 주고받는 것이 틀림없다고 우리가 현 시점에서 확실히 말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 19세기 영국과 미국의 여성들은 이른바 낭만적 우정이라는 것을 나누었다. 그 관계를 들여다보면 더없이 열렬한 사모와 부드러운 애정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지만 성적 행위나 욕망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증거는 찾기 어렵다. 그렇다면 낭만적 우정이란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낭만적 우정이 성행하던 때는 감상적인 생각들이 한껏 부풀려지고 언어적 표현들이 과도하게 나타나던 시기로 잘 알려져 있다. 또한 여성들끼리 신체 접촉으로 감정을 나누는 것이 용인되고 심지어 장려되기까지도 한 시기다. 가부장제는 여성들이 본성상 감정 과잉임을 내보내는 것이 일종의 매력이라면서 부추기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이 주고받은 편지 속에 사랑해요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식의 열렬하고 격정적인 표현들이 가득해도 과연 그 표현들이 성적 행위는커녕 성적 욕망이라 내비친 것인지 확인하기 어렵다. 그런데 낭만적 우정과 같은 관계에서 19세기 이상의 중심적 가부장제가 전혀 눈치채지 못한 어떤 성적인 차원에 개입되는 경우도 많았다. 19세기에는 여성의 성생활이나 성적 자각에 제약이 있었음을 감안하면 당시 상당수의 여성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여성을 향한 커다란 성적 욕망을 품고 있었을 법하다.